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당선될 수 있던 이유를 저희가 잘 알아봐야 되는. 미국은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계속되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지쳤습니다. 그 끝없는 전쟁에서 헤어나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그 욕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캐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패권국에서 내려와야 하느냐? 피 흘리지 않고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 이게 제재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제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특히 경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네. 상황을 변경시키는 거라고 좀 크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15세기에 유럽 국가들이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왜 식민지 개척하려고 신대륙 찾아 나설 때 이거 대항해 시대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빅테크의 CEO들뿐만 아니고 그동안 사이 안 좋았던 각국 정상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구애를 보내면서 대항해 시대가 아니고 대항복의 시대랍니다. 다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큰 칼,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일 텐데,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제재 오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 트럼프 잘 아는 분이세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생션 랩 대표로 계시는 조희준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생션 랩이에요? 네. 먼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는 제재와 수출 통제 그리고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네. 제가 트럼프 1기 때 4년 동안 미국의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그때도 뭐 관세 얘기 너무나 많이 하고 네. 뭐 세계를 압박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미국 부처들이 실제로 한 거는 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보다 약 연도별로 하면 한 3배 정도의 제재를 하면서요. 네. 그리고 뭐 화웨이나 ZTE나 중국 업체들한테 현실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게 그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로펌이나 이런 데서도요, 당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한국에는 아직 이런 회사가 없으니까 미국과 같은 시도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작년에 만들게 됐습니다. 안 되면 어쩔 뻔했어요. 안 되면 큰일 날 뻔했죠. 제재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기업과 공유하고 이런 예. 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예,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아. 제재라는 게 현실적으로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속이고자 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제가 무의식적으로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회사 내규로 난 제재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걸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우리가 공부했다는 걸 알면 적어도 벌금이 절반 이상 깎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기업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 적게 내는 법. 예, 맞습니다. 법 컨설팅. 네. 예. 자, 취임하고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그죠? 네. 처음에 취임하고 그날 행정명령 한 80개 쏟아낼 것이다 했는데 네. 숫자만 놓고 보면 훨씬 적긴 한 것 같아요. 40여 개 된 걸로. 40여 개 됩니까? 예. 대표님 행정명령과 보시기에 각서 이런 걸로 하면. 네. 예. 어때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열흘 지났지만 네. 일단 첫 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매운맛이란 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운맛으로 따져보면 이번에는 한 10단계 정도가 있다면 네. 보통은 예상은 5, 6단계에서 시작해서 협상을 통해 3단계로 꺾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출발은 한 3단계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깜짝 관세 부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모두들 그때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자락을 깔아가는 걸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 같은 걸 만들면서요. 이거 USTR에 이런 걸 조사해라 했더니 24일 한 4일 지났죠. 그때 USTR이 진짜로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판을 다시 흔드는 또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한 4월 이후가 될 텐데요. 또 그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몰랐지만 먼저 확 부과해 버릴 수도 있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이런 것도 일단 조사해봐. 이런 맥락을 보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순한 맛이다. 지금은 좀 순한 맛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자기 앞에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굳이 세게 나갈 필요 없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카드는 갖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그겁니다. 카드는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 서로 뭐 러브레터라고 불리는 편지를 주고 받았지만 끝까지 제재 해제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재는 점점 강화해갖고 유엔 제재까지 다 끌어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를 절대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했지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걸 전형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앞으로는 더 세집니까? 지금은 한 뭐 순한 맛이면 지금 한 진라면 정도 되면 좀 있으면 신라면 됩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어떻게 협상해 갔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북한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말이 너의 임기에 가장 문제가 될 것이 북한이다라고 말하고 퇴임을 합니다.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게 나갈 건지 몰랐지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완전한 파괴니 뭐 김정은이 자살 특공 미션을 수행 중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높여가거든요. 그럴 때 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요,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만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미국의 워싱턴 대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걸 과연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 갈등의 끝까지 갔다가 협상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곡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꺾이는 그런 순간이 전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 뱉은 걸 뭐 잊어먹을 때도 많지만 자신의 중점적인 공약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할 때 뭐 협상의 기술인가 거래의 기술인가요? 그거 쓴 사람이잖아요. 네. 협상할 때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쫙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순한 맛이지만 뭐 물론 나라마다 사안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게 그 긴장감을 확 올린다 이 말씀이죠. 그때 되면 뭐 참 정신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선이 굵게 하잖아요. 그죠? 확 던져버리잖아요. 무섭게. 그리고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위이기도 하죠. 쿠슈너가 한 말이 있는데요. 쿠슈너가 뭐 자기 주변에도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길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본능에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될지 그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국 워싱턴에 계셨을 때죠. 그 한참 갈등 높아졌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 41% 전쟁 가능성. 그 국무부에서 나온 계산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뭐 이제 제가 말하자면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은 뭐 좀 오래됐습니다.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은 우리나라 그 고위 관료들의 제가 얼굴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정말 죽을 상이 돼서 돌아갔어요. 정말 이렇게 높은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와서 그 브리핑을 듣고 갔는데요. 그거는 뭐 국무부에서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보기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모든 걸 취합한 거였고요. 그때 당시는 진짜로 뭐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세대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상황이고 또 뭐 죽음의 백조라고 하죠.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위험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단순히 말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이 지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려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물러서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머릿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앞서 이제 한 40여 개 행정명령 중에 대표님이 이건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은 예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건 좀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사실 꼭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썼던 콜롬비아에 대한 게 굉장히 이게 이민자 안 받는다고 단순히 우리가 이민자 문제나 이런 건 뭐 행정명령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 동맹국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입니다. 미국이 나토를 제외하고 동맹으로 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한국, 일본, 그다음에 뭐 필리핀 그 정도 되고 한 세계에 18국가인가 17국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콜롬비아가 들어갑니다. 콜롬비아는 그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이런 거에도 핵심 동맹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록 진보 정부가 들어서 있지만 그동안 쭉 우파 정부가 있으면서 미국을 뭐 6.25 때도 참전하고 이라크전도 참전한 중남미 핵심 동맹국인데 그 나라에 이민자 안 받는다고 25%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안 들으면 50% 관세 부과한다. 그다음에 무슨 사채업자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어떻게 다루냐는 모습인데요. 완전 적성국 다루듯이 다루는데요.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자산을 동결하겠다. 그리고 그날부로 CNN 보도에 따르면 그날부로 보고타의 중위 대사관, 그러니까 보고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그 콜롬비아인에 대한 비자 업무를 중단해 버렸어요. 이거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같은 동맹국에게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뭐 반나절 만에 그 이야기 나오고 반나절 만에 콜롬비아 정부에서 아이고 그 불법 이민자들 우리가 데려갈게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 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협상을 하고 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는 보여주고 싶고 비록 동맹이지만 동맹이라는 뭐 관념 자체가 뭐 네. 없을지 몰라도 이걸 통해 전 세계에 내가 이런 시범 케이스를 삼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네. 그 백악관 발표가 재밌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시작했다는 걸 네, 보여준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말에 함의가 있습니다. 내 말 들어라. 이 부분은 동맹이라고 해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겠다. 네. 북한, 이란처럼 대우하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아 일단 세 가지가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 일단 첫 번째는 동맹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죠? 예.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 안 듣고 개기면 예. 에스컬레이팅 된 세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세져요. 그죠? 예. 협상 또는 겁박 예. 수준까지 예. 올라간다.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데 실제 트럼프가 그렇게 판을 엎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시킨 다음에 그 받아내지 예. 그 막 깽판 놔버리지는 않아요. 그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 일기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할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이 미국에 드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였는데 그때 네. 국무부, 국방부 모두 공격에 동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전쯤인가 트위터로 막아 세웁니다. 네. 이거는 비례에 맞지 않다. 드론 하나 떨어뜨렸다고 우리가 150명을 죽이는 건 비례에 맞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 세우거든요. 네.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이나 극단적인 거는 매우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국의 그 위기 전문 그룹에서 한 게 올해의 주제가 뭐냐면 레드라인의 선 세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레드라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 레드라인을 밟으면 제가 이 제재전쟁이라는 쓴 책을 쓴 것도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간다. 뭐 정치가 경제를 이끈다는 표현보다도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시대가 왔다는 데서 쓴 거거든요. 레드라인을 밟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상황 정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튈지는 진짜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미국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강력한 처벌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다음으로 또 좀 우리가 꼽아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두 번째, 이거는 아무 경제적인 부분과 이민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둑 맞았던 선거를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게 저는 그 여러 행정명령들 중에서도 이거는 포고문입니다만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사면 및 형량 감형 포고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뭐 이렇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뭐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같은 거를 어느 경우 이제 갑자기 사면을 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 당시 이거는 그냥
이거 내란 행위로 미국에서도 거의 확정이 된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뭐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뭐 임기 마지막인데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를 도둑 맞았으니 그게 자신이 만든 어떤 가상의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화당 지지자 혹은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트럼프를 투표한 사람들은 이걸 사실상 인정을 해줬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포고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트럼프의 세계관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약간 가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그 트럼프의 세계관이 미국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민자 문제, 우리는 이민자로 수탈당하고 있다. 동맹들이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켜줬는데 동맹들은 우리한테 한 게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트럼프의 주장이 그 전에 기성 주장이나 기성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런 포고문까지 나와서 감형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트럼프가 만든 세계관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졌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무섭긴 합니다. 그죠? 이게 그때 뭐 프라우드 보이스인가요? 그 아주 극우 단체 대표 33년형 받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도 몇 시간 만에 대통령 행정명령 하니까 포고문인가요? 이제 풀려나 버리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물론 뭐 대통령의 사명권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그 하면서도 또 그때 부정선거였다는 걸 다시 또 언급하면서 나는 대통령 뺏겼다 바이든에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도 사실 아메리카 같지는 않지만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룰에 대한 어떤 부분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부정해버리고 그런데 또 다수 국민들이 그걸 용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의 세계관이 미국 뭐 여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적응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게 보는 세계관이 이제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뭐 주류는 아닐지라도 주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거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그럼 우리는 그 바뀐 세계관 어쨌든 세계 주도국가, 세계 패권국이 이렇게 변해간다면 거기에 맞춰 우리를 가는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주 깊게 공감이 됩니다. 사실은 대표님도 기자 출신이고 우리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져야 하는데 그건 두 번째가 일단 세상의 이해하고 변화가 따라가야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사안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거 탈퇴 그 전에도 탈퇴했으니까 바이든 다시 가입하고 다시 탈퇴하고 이런 건 알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WHO 이런 건 왜 탈퇴를 해버린답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으로 백신 안 믿습니까? 코로나 백신? 아니요. 백신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일기 시절에 제가 그 이름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오퍼레이션 워프라고 그 백신을 만들 때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워프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시간 여행할 때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보면 백신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도둑 맞은 선거란 테마가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이럴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있는 4년 동안 주가도 올랐고 경제도 좋았고 그다음에 물가도 안정됐는데 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와서 내가 졌다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2020년 7월에도 그 WHO 탈퇴한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우한 실험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고 막 이런 음모론을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WHO 사무총장은 WHO도 그렇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음모론을 뭐 할 수는 없고 또 약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WHO 사무총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를 받고 팬데믹 선언을 굉장히 뒤로 밀려요.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선거 일정이 꼬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나 이거 여기 돈 내는 거 안 돼. 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빠지려고 했어요. 그걸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뒤집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를 도둑맞게 된 주체에 대한 응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또 WHO에서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이 생각이 맞을 겁니다. 결국 늘 같은 맥락이에요. 늘 해오던 추세예요. 맞습니다. 그 왜 미국이 그 돈을 다 내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미국 국민들은
이걸 지지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탈퇴한 것도. 근데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범람 이런 게 만약에 다시 이 트럼프 임기 동안에 온다면 인류는 어떡할까? 지구 질서의 맏형격인 미국이 각자 살자 뭐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같이 뭉쳐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은 그렇죠. 오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네. 예. 머스크 좀 여쭤볼게요. 어떤 신문 과두정치 이야기까지 예. 나오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의 트럼프 머리 위에서 이거 나 아니면 그냥 그 흔한 집권 초기의 오른팔 중에 하나인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정치부를 오래 했습니다. 네. 2009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2009년부터 뭐 정치부 기자를 거의 했는데요. 제가 정치인들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게요. 특히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국가 룰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김현정 기자님께서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기립박수를 받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러라고에 자기가 늘 먹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 대통령이라고 혼자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가면 거기 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돈 주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기립박수를 쳐요. 근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밥을 먹을 때도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밥을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둔다 혹은 자기와 대등한 누군가를 둔다 이건 상상을 하기가 어렵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트럼프는 머스크, X를 가지고 있는 머스크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이 도와주는 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머스크도 트럼프란 존재가 자기의 꿈과 뭐 어떤 이상을 하는데 이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규제 산업 오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규제를 결정하는 예. 사람하고 친하면 좋을 텐데. 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면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은 많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보면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 보조금 줄이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론 예견은 한 거지만 사실은 본인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오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간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머스크가 그 정책에 있으면 그 정책에 그래도 테슬라는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1등 주자이고 다른 경쟁자들이 도태되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머스크란 사람의 단순히 사업의 욕망이 아니라 정치적 욕망, 어떤 가슴속에 있는 욕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부를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히 거기 머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공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더컨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바라겠지만 이 사람은 남아공 출신이라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욕망이 뭐가 있을까? 자신의 꿈, 이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을 누군가를 택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취임사에 화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때 뭐 환호하잖아요. 그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머스크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비클이라고 할까요? 수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욕망을 읽어야지 어떤 사업적 기회만을 읽어서는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중국 전문으로 하는 안유아 교수님이 3% 나와서 그 헤드라인만 봤어요. 두 브로맨스 절대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데. 그거야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회했던 분들 존 볼튼 예전에 특파원에서 존 볼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군요. 볼튼이며 뭐 매티스며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 아니 뭐 펜스 부통령까지 다 등을 돌렸잖아요. 이 브로맨스는 좀 어때요? 이번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무슨 배팅을 하라면 깨진다의 60%, 뭐 계속 갈 확률 한 40% 정도 배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서 하는데 만약에 머스크가 아까 말했지만 기립박수를 늘 받고 있는 트럼프에게 뭐 대항하는 모습이나 뭐 맞먹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더 유명해질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준다면
저는 트럼프가 먼저 손절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머스크의 경우에는 자기 꿈을 트럼프가 실행시켜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네. 또 서로 또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야죠. 뭐 재미삼아 여쭤본 건데 예. 하여튼 그 두 브로맨스가 깨지면 두 사람 다 상당한 타격을 받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저 벤스 부통령은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제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한 제재 전쟁이에요. 직접 쓰신 책 이름이. 근데 예,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피 흘리지 않은 전쟁이 온다. 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당선될 수 있던 이유를 저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뭐 꼭 저 개인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계속되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뭐 6.25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이라크 그다음에 뭐 테러와의 전쟁 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지쳤습니다. 그 끝없는 전쟁에서 헤어나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그 욕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캐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패권국에서 내려와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강한 군사력 그리고 세계의 경찰이란 게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세계의 경찰은 하지 않겠다라고 늘 선언하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패권을 유지할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피 흘리지 않고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 이게 제재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제재란 게 여기서 제재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는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특히 경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네. 상황을 변경시키는 거라고 좀 크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르면 이제 관세도 하나야 되겠고 그리고 요즘 반도체에서 저희가 보듯이 수출 통제라는 게 네.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우리 기술로 너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 로열티까지 다 주고 사왔는데 내가 팔지 말라는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이렇게 미국이 강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출 통제가 반드시 뭐 반도체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고 이미 여러 분야의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수출 통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자금 세탁 문제 제재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나 이런 데 자금 세탁이 엄청 일어납니다. 또 그런 여러 분야에서 지금 뭐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걸 그 책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재가 심지어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 공급망을 바꿔버린다. 아, 그렇죠. 네. 그 핵심에 제재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수출 통제나 이런 게 뭐 네. 디커플링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디리스킹이었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디커플링으로 가겠지만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공급망을 바꿔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공급망을 바꾸라고 한다고 네. 동맹국들이 따라가지는 않을 거고 디커플링하는 방식으로 제재란 방식이 쓰이는 겁니다. 이 제재란 방식을 쓰고 그래서 네. 너희들이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 우리의 룰을 따라라. 이게 제재의 정확한 의미고요. 그리고 이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참 뭐 비단 바이든 행정부만 해도 네네. 중국에 있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장에 최신 첨단 설비 드러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 공장을 중국에 있는 근데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따라야 되잖아요. 예. 그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네. 우리는 그걸 뭐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적응을 해야 네, 되는 네. 나라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거기 어느 정도까지 진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ASML이라고 네덜란드 네.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ASML에 이 장비 팔지 마라 팔아라 뭐 우리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에 하듯이 똑같이 하고 오히려 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네. 하느냐면 ASML이 있는 네덜란드에 그 본사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인트호벤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공과대학이래요.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그 ASML 본사 주변에 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로 유명한 네. 회사입니다. 반도체로 유명한 대학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야 중국 학생 받지 마.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왜냐하면 에인트호벤 공과대학에 25% 정도가 외국인 대학생이 있는데 네.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예요. 네덜란드 정부에. 야, 요즘 근데 독일, 프랑스 가도 중국 학생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뭐 고대, 성대 이런 데 가면 중국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예, 맞습니다. 학생을 받지 마라. 학생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네덜란드와 대학은 아예 암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한 거는 뭐냐면 박사학위 과정에 실제로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돈 되고 네. 잘 배울 만한 데는 박사학위 과정에 안 받기로 했는데 그렇고 나니까 이 에인트호븐 공과대학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뭐 시스템이 다운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누군가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 주체가 누구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여기 진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야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반도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팔지 못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생마저 그리고 그 반도체나 이런 공부하는데 랩실에 중국 학생 있으면 다 쫓아내라고 한 게 벌써 몇 년 됩니다. 그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요. 이게 간주 수출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미국이 대학들의 그 간주 수출을 잘 통제하라는 네. 그러니까 지침을 미국 상무부가 내립니다. 간주 수출이요. 네. 수출로 간주한다는 건데요. 네. 그 비밀이 있고 복잡한 미국 그거에 네. 어떤 기술에 그 중국 학생들이나 뭐 이란 학생들이나 러시아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 자체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너무 나이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반도체 학과나 반도체 연구 랩실에 네. 혹시나 뭐 중국 학생이 있었다고 우리도 쫓아내야 되나? 이거는 솔직히 이건 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물론 그것도 이제 그 학생이 어떤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이제 이미 그런 식으로도 이제 기술 통제를 아주 바닥부터 지금 뿌리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아예 네. 이제 물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상품 뭐 수출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미국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까 좀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네.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있다 생각 들지만 오늘 우리 옳고 그름은 이야기하자. 예를 들어 중국에서 멀쩡하게 칭화대 다니는 우리 공대생들을 뭐 한국의 간첩이니까 쫓아낸다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뭐 아인토벤이 그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던 그 아인토벤의 그 공과대학에 중국 학생들을 받지 마라. 예. 그러니까 그 공과대학이 아마 반도체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런 랩들이 있겠죠. 예. 진짜로 제재 전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요. 노트북을 들고 우리도 뭐 원래는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래야 하지만 회사 노트북을 들고 출장을 가잖아요. 네. 그 방산 회사들이 그 회사 노트북을 들고 뭐 이란도 가고 뭐 레바논도 가고 뭐 심지어 우리나라는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일본이나 호주 같은 우방국에 노트북을 들고 갔어요. 그것 때문에 2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왜냐? 그 안에 방산 기술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들고 간 노트북 누가 안에 어디다 벌금을 내는 거예요? 미국 방산 회사들이 미국 정부에 미국 법무부에 이게 수출 보안 규정을 어겼으니까 수출 통제가 얼마나 미국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이제 데이터가 뭐 유출됐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들고 해외 나가는 것 자체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거나 뭔가 한 게 있다면 정말 해외 나갈 때 이거 잘못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전쟁이나 힘으로 하는 패권이 아니라 기술이나 돈을 막아서는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그런 규정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해나가는지 잘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주 고성능 반도체만 얘기해 왔잖아요. 최근에 미국 상무부에 낸 자료를 보면 미국 상무부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가전제품은 어떨까 하고 가전제품을 까봤어요. 까봤더니 일반 가전제품에요. 66%의 중국산 반도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싸니까 저사양에 싸니까 거기다 다 넣어놓은 게 가격으로는 몇 프로가 안 되는데 들어간 걸 보니까 66%가 있다는데 그러면 상무부는 당연히 말했겠죠. 이거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중국산이 들어왔을까라고 했는데 그 중에 중국산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또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일반 반도체까지 저사양 반도체까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미국이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 너무 해야 돼. 자,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사양 반도체도 그럼 안전한가?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 뭐 어떤 작은 기업들이 그냥 저사양 반도체니까 중국 걸 사서 뭐 이 단가 맞춰서 납품해야지 라는 것도 앞으로는 좀 안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정말 그렇게까지 영화처럼 한다는 이유는 물론 경쟁 국가들을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겠지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데요. 과거에 화웨이 처음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듯이 뭔가 화웨이 뭐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 같지만 지금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이 세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면 열강 경쟁의 시대, 그레이트 파워 컴퍼티션이라고 이 세계를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규정이 여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80%, 그러니까 퓨 리서치 센터 이런 데서 한 거 보면 미국 국민의 약 80%가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국민들도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서자. 이게 그냥 국민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저사양 반도체도 우리가 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졌다. 우리는 이 길에서 끊어내야 한다는 게 미국인의 컨센서스고 그걸 가장 잘 알고 이용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어떤 그 타겟은 중국으로 모아지고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가져와야 한다 할 때 이야기하는 것도 표현이 중국이 운영하는 뭐 중국이 갖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취임식 날.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파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건데 뭐 중국 자본이 어딘가 들어갔겠죠, 그죠? 운영사가 이런 것도 보면 뭐랄까 어떻게 교묘하게 미국인들의 마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어떤 가상의 세계, 그 세계관에 미국인들에게 공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파나마 운하 얘기할 때 늘 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파나마 운하를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허치슨 완포아라고 홍콩 회사죠. 거기가 파나마 양쪽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양쪽 항구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되게 놀랬던 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파나마 이 운하를 만들고 다 죽은 미국인 묘지, 그다음에 거기 이제 미국 군대들이 했기 때문에 미국인 묘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의도적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 위에 복수릉이라고 중국 사람들의 묘지가 미국인 무덤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어요. 중국 사람들 묘지는 왜 있어요? 그 건설할 때 중국 노동자들이 와 중국 노동자들도 와 있고 거기 파나마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쓰면서도 이건 진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풍수지리를 아는 중국인들이 미국인 묘지 위에 자기들의 묘지를 공원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파나마 운하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 교묘한 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이 이 파나마에 못 미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재할 때도 제가 양쪽 항구를 다 가봤거든요. 그럼 자유무역지대가 있습니다. 그 자유무역지대가 양쪽 항구를 다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거대한 중국의 물류 창고입니다. 중국 제품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그 항만청장을 만나서 여쭤봤거든요. 아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중국만 다 있고 그리고 한국 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항만청장 말이 전 너무 인상이 왔습니다. 미국 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정도 있나? 이런 변기 회사 그게 진짜 미국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정도 있나? 거의 없으니까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들이 모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꾸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렇죠. 파나마가 정부 거지만 어딘가 중국 사람들이 손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겁박하는 발언들을 하면 최소한 중국 자본이 더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노린다. 그런 걸 노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파나마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이미 파나마의 뭐 학자들이나 만나보면 중국에 대한 약간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파나마의 식자층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분은 나쁘죠.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외교 안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그런 어떤 가상의 현실이 만든 위협이 저는 미국의 지도력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막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얻어내는데 안보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네. 특히 어떤 무리든 나아가서 국가든 적을 가상의 적이든 중국처럼 실존하는 적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 단결시키기도 좋고 지지자들 지지받기도 좋고 그리고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재라는 그 칼 중에 제일 큰 거는 당연히 관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세로 다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대비하기가 뭐 중국에 지금 10%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중국이 뭐 환율을 10% 평가 절하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지만 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첨단 산업을 쫓아오지 못하게 할 때 썼던 방법은 정밀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화웨이나 ZTE나 이런 업체들을 지정해가면서 따라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은 미국을 따라오는데 쓰는 전략이 미러링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 기업이 하는 거를 따라할 회사들을 국유 회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못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씩 파괴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관세로만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하나씩 파괴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화웨이 같이 대표적인 기업을 때리는 겁니다. 그 화웨이가 제가 뭐 또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해주면 화웨이는 정말 무서운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파나마를 취재하고 할 때 그때 제가 뭐 한 1년 정도 중남미에도 약간 특파원처럼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페루에 있는 화웨이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정말 한 이 정도 공간이면 이렇게 건물 하나에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그때 그 화웨이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또 말하는 게 있었는데 이 빌딩에 화웨이가 페루에서 아침에서 가장 일찍 불이 켜져서 가장 마지막에 불이 꺼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32살인가가 법인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한두 평 되는데 침대 놓고 자면서 회사를 일으킨 거예요. 중국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회사들에 가보면 아주 글로벌 기업 같고 좋죠. 근데 그때 화웨이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을 하든지 삼성전자나 한국 회사보다 빠른 서비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덤비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화웨이가 그런 걸 제가 보고 그걸 제가 그때 취재 수첩에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었어요. 적어놨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화웨이는 진짜 큰 회사가 될 거다. 라고 제가 그때 적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이 맨 처음 화웨이를 제재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세는 그냥 앞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큰 무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나하나 때려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뭐 5G 장비를 못 하게 한다든지 장비부터 시작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운영 체제를 못 쓰게 하고 반도체를 못 가게 하고 그러면 그 반도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그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민군 합작 회사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를 제재를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걔들이 소송을 걸어서 질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줬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너무 따라오는 거예요. 또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6개월 있다가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되는데 또 미국이 무슨 뭐 권위주의 국가처럼 마음대로 때려잡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근거는 있고 뭘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들기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그 중국의 반도체나 이런 거를 잡으려 한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관세.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미국이 캐나다에서 멕시코에 25% 관세 매긴다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이전 경제학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25%더 비싸게 사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협상용인 무기일 뿐이고 사실은 개별 공격으로 인해서 제재를 하는 거지 관세는 맞습니다. 그냥
겉으로 내미는 칼일 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뭐 트럼프 1기와 비슷하다면 관세가 뭐 중국에 대한 관세는 좀 다릅니다만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보면 트럼프 1기 시절에 뭐 그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 인플레가 거의 2% 안팎에서 굉장히 안정됐고요. 경제 성장률은 높았고요. 그 불법 이민 이제 많이 쫓아낸다고 했지만 뭐 통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오바마 때보다 덜 쫓아냈다는 통계도 있고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워낙 이 보여주고 쇼맨십이 강하고 소리를 크게 내서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하거나 아주 강압적인 정책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는 트럼프 시절에 엄청 늘었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러시아 제재가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 통제와 이런 거는 앞으로 더욱더 복잡해질 거고 우리 기업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런 제재와 수출 통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과학이 아니고요. 어떤 산업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정치입니다.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이 어떻게 규정을 바꿨냐면 제재를 때릴 수 있는 공소시효를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미국은 사실 한국보다도 더 여야가 갈린 사회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한 2년여 만에 통과됐어요. 이거는 그냥 초당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잘 말을 안 듣는다. 뭐 미래의 어떤 정부에서 한국이 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9년 11개월간 지켜보다가 소송하거나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카드를 미국이 갖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작년에 우리 뭐 수미테리 박사님 그 미국에서 그 간첩 혐의라고 해서 기소되고 할 때 이렇게 봤잖아요. 물론 기소는 간첩 혐의로 안 됐지만 그것도 미국 CIA나 이런 데서 보면 FBI나 이런 데서 보면 10년 넘게 관찰하다가 그 10년을 관찰하다가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경영을 오래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자신들이 어떤 때 어떤 무기를 꺼내 들어야 될지 미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놨다는 의미를 진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다 미국 들어갔고 지금도 공장 짓고 있는데 근데 안 들어오면 너 세게 관세 때릴 거야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약속인데 사실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수출 통제 어디서 어떻게 얻어맞을지 모른다. 그렇죠. 관세라는 건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두려워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제재 관련돼서 시스템을 다 도입해가지고 최신 시스템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골라내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 미국이나 제가 뭐 아는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삼성이나 뭐 꼭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뭐 홍콩이나 스탄 지역으로 반도체가 수출이 많이 됐대요. 그전 뭐 작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2022년, 23년에 많이 수출이 됐는데 그럼 이 반도체들이 어디로 갔을까? 고성능 반도체들이 그 지역으로 간 건 아마도 러시아. 왜 그쪽에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잘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잘 보고 있었고 이제 그런 거에 우려도 전달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탄 지역으로 한국의 경유차들이 많이 재수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들이. 근데 경유차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군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통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유차 1톤 트럭이니까 그냥 보내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어 나르는 차들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10년 후 어느 날 미국이 어디서 어떻게 맞을지 모르는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란 건 평소에 아주 준비해놓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해놓고 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미국은 은행 같은 데 제재 때릴 때 그다음에 뭐 자금 세탁 이런 게 문제되면 30-40억 달러 그냥 때리거든요. 이게 뭐 몇 조씩 때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막는 데 드는 법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들고요. 예전에 세탁기 맞고 뭐 철강 맞을 때 보면 뭐 보통 몇 천억씩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리고 제재란 거는 사실 한번 하면 약간의 주홍 글씨처럼 때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재 시스템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에 대한 수출을 해도 될까?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제재라는 표현이 뜨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제재된 이력까지 같이 뜹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거래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그것까지 아마 다 같이 보거든요. 물론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큰 기업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견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그 근처라도 한번 가면 네. 그냥 뭐 거래가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영국에서요. 네. 어떤 이제 무역 금융을 해주는 유니콘 거의 9억 달러 정도의 뭐 우리로 따지면 유니콘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9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역 금융을 해주 중소기업의 무역 금융을 해주던 회사였는데 하루 아침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미국의 제재 러시아 관련 제재 기소장에 그 회사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러시아 회사 아니 영국 회사잖아요. 뭐 미국의 기소장에 나온 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자금 세탁하고 제재 위반한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용한 뭐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소장에 나오니까 영국의 은행들이 그 회사를 투자한 회사들이고 뭐 그걸 지원하던 영국의 은행들이 그 회사를 다 보고 네. 자기들이 검사하고 이상하다고 다 발을 빼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제재란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네. 거래하던 모든 거래선이 끊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는 제재한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연루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소장에 네. 이름이 났을 뿐인데도요. 그래도 우린 좀 동맹인데. 아까 콜롬비아의 네세울 사례를 카드가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투자 많이 했는데 정말. 예, 우리 맞습니다. 기업인들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오늘 기사 보니까 현대차 이런 데서 우리 정부와 산업부하고 이제 이게 컨퍼런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서 투자 많이 한 것 좀 미국 정부에 많이 말해주라. 예. 그다음에 우리 수출액 늘어난 거 그거 다 저 우리 무역 흑자 좋아진 거 이런 거 다 수출 현재 공장 짓다 보니까 예, 자재 예. 가고 뭐 이런 것 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달라 이런 예. 이야기 하던데. 자, 그럼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 예,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제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좀 예. 피해 가려면 예, 예. 어떤 전략들을 써야 할까요? 저는 이 제재란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요. 미국은 신장 위구르에서 물건을 사고 신장 위구르 거를 사는 거를 금지하고 제재하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신장 위구르 기업이 몇 개가 있냐면 한 160만 개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한 100여 개의 기업만 지금 제재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우리는 이렇게 제재를 준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입할 때마다 어떤 그런 DB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네. 이제 여기에 제재 이력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제재란 건 꼭 미국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하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도 제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DB를 보고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네. 한번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우리는 뭐 제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 거래처와도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계약서에도 네. 계약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이 1조 이상 깎아주는 경우가 벌금을 1조 이상 깎아주고 그리고 99.9% 깎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보험사 프루덴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란에서요. 이란에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그 대리인이 하나가요.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제재를 때리려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지키려고 했는데 얘가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네.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의 벌금을 99.98% 깎아줬어요. 뭐 1조 몇 배 되는 거를 뭐 몇십만 불 내고 끝냈거든요. 이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식으로 예비군 훈련하도록 시킵니다. 니들이 매번 네. 교육하고 하라. 이런 걸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최대한 열심히 하고 예비군 훈련하듯이 우리가 내규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만에 하나라도 걸렸을 때 우리가 상당히 회사가 망할 걸 살릴 수 있고 뭐 10배 맞을 걸 그냥 뭐 1,000만 원, 네. 뭐 1억 내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있습니다. 벌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각 나라의 자신들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뭐랄까 말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런 예. 어떤 그 수출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디서 얻어맞을지 모르지만 예.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 예. 빠져나갈 길이 있다. 예, 가드를 올리는 가드를 올리는. 예, 가드를 올리는 방식을 네. 걔들이 제도적으로 미국은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미국 법까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예.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 기업들
예. 지금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업도 과거에 우리 저는 뭐 슈퍼 301조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런 제재 한번 크고 작은 제재 중에 이런 예. 거 얻어맞은 적이 있다. 예.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뭐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라고 하면요. 네. 대성국제무역이라고 작년에 작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하나 맞아가지고 그냥 그 회사는 뭐 더 이상 영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제재를 위반해서 맞은 경우가 있고요. 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재는 아니지만 이 회사인 첨단 장비를 공급하지 마라. 네. 첨단 기술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 회사, 한국 지사 2개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뭐 네. 단순히 관세나 뭐 덤핑으로 인한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이 이미 조금씩 이미 걸려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이것도 제재의 일종이니까 수출 통제. 이건 뭐 이제 우리 산업 전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리고 단순히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해산물하고 뭐 마늘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토마토 케찹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토마토 케찹, 마늘 이런 게 신장 위구르에서 만들어진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그러니까 중국 동부에서 해산물을 샀는데 네. 그 노동자 중에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어가지고 또 반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모르지만 대기업들도요.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기업들도 러시아랑 거래하다가 자금이 막혀가지고 못 받는 돈도 지금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계속 조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연구소 만드시거나 컨설팅 하실 때 우리 로펌이나 우리 예, 예.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니까? 아니면 이제야 공부하는 수준입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큰 회사들은 네. 뭐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외의 회사들은 이제 공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왜 해야 돼? 심지어는 다른 회사 걸리면 저희가 할게요. 뭐 이런 네. 회사들도 저희가 봤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내가 걸리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내가 걸린다면 방어막 없이 가드 없이 맞으면 이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갖춰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의 협업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재 전쟁의 저자시죠.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트럼프 일기 때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했던 조의준 생션 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